전국에 걸쳐 90도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계속 확산 중입니다. LA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과 어제 뉴욕을 비롯해 오하이오와 엘라베마, 미주리 등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100도를 넘나드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손에 들고 바람을 쏘이는 여성. 놀이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더위를 식혀보려는 한 남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연이은 폭염으로 응급실 방문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탈진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북부 밸리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 95도를 기록했고 내륙 지방의 경우 90도를 넘나드는 높은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사실상 야외 활동이 위험한 수준에 가까운 11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지대는 내륙 지역보다 낮은 75도대를 기록하고 있어 해안가 인접 도시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력당국은 한낮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냉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낮 불볕더위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300명 이상이 폭염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45년 동안 최고 기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5분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 메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총 8.5에이커가 전소됐고 10대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완 드라이브 주택가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을 완전 진화시킨 뒤 현재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인근 산악지역에 크고 작은 산불이 확산되면서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애리조나주 경계선에 니들스 화재가 발생해 27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캘리포니아주 쪽의 진화율은 50%를 보이고 있지만 애리조나 쪽은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전 하닝타운에서 5마일가량 떨어진 웨스트 LA 지역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유대인 맞불 시위대가 대치했습니다. 서로 과격한 발언을 주고받던 양측은 급기야 주먹을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무장경찰들이 거리 전체를 장악하면서 시위대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일요일 현장 인근에서 열리던 유대인 부동산 행사를 겨냥해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에 빗대 토지 절도로 간주하며 시위를 벌인 것인데
일부는 수적으로 더 많은 유대계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수세에 몰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경찰이 방관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일제히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유대계 밀집 지역 한복판에 난입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측에 책임을 묻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반유대주의적이며 비미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와 달리 예배 장소에 접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유대주의적 증오는 캘리포니아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이번 사태가 혐오스럽다는 유사 성명을 내고 현재 더미닉 최 LA 경찰국장과 협의해 충돌이 발생한 일대에 추가 순찰을 투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화성시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인영 기자가 전합니다. 불이 시작될 당시에 이 공장에선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불이 난 직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되지 않던 실종자 1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 수색과 함께 잔불 진화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공장 내부의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어젯밤에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화재 현장에 집중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이 불이 난 공장이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이라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연기로 시작된 불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작업실 전체를 뒤덮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인데요. 또 불이 출입구 쪽에서 시작했는데 작업자들이 작업실 안쪽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라서 공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여전히 진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주말과 어제 뉴욕을 비롯해 오하이오, 엘라베마, 미주리 등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어제 무려 6건의 총격 사건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공원에서도 38세 남성이 언쟁 끝에 군중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해 17세 소년을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는 한 파티장에서 심야 총기 난사가 벌어져 9명의 총상자 등 총 13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으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도 총기 난사로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칸소주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아칸소 남부 도시 포다이스의 매드버트 마켓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다쳤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총격범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다이스 마켓의 육류 관리자인 매슈 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산탄총을 들고 매장에 들어와 총을 쐈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22일 새벽에는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언쟁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맨하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3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경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14스트릿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30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신원과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38세 남성이 목을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51세 여성이 다리를 칼에 베이고 32세 남성이 등을 칼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자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트빌리지 주민들은 치안이 너무 악화됐고 더 이상 이곳에 사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매일같이 발생하는 강력 사건에 질린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스 파월스 시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트빌리지 14스트릿에서 발생한 이번 칼부림 사건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광기가 수많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경 인력 배치 확대, 순찰 강화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이번 칼부림으로 사망한 남성과 2명의 부상자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칼리나 리베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슬픔에 빠졌다며 팬데믹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지저분해 화가 난다며 뉴욕시 위생국과 경찰국에 접촉해 14스트릿 인근 위생과 치안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줄곧 조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을 깎아내리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 일정이 결정된 지난달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내가 상대한 토론자 중 최악이다. 그는 문장 2개를 연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일 공개된 올인 팟캐스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한 토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은 그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부통령 후보 토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였던 바이든 부통령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박살냈다며 그래서 난 바이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남자는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것을 봤다며 우리는 그가 4년 전에 토론하는 것을 봤고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봤지만 그는 필요할 때가 되면 분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검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력이 있다는 근거로 지난 3월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넘게 힘찬 목소리로 연설해 고령 논란을 일부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연설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정치인들과 선거 캠프가 토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화는 신속하고 놀랄 정도지만 속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CNN도 수개월간 바이든 대통령을 뇌사한 좀비라고 조롱해온 트럼프 측의 놀라운 전환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 띄우기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실력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치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6.25 전쟁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각계 지역 커뮤니티 단체는 지난 21일 실리콘밸리에서 6.25 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용사 22명이 참석했으며 각계 커뮤니티 단체는 이들에게 감사장과 메달을 증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 단체들은 참전 용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한미동맹의 기틀이 된 그들의 노력에 대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 이행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컷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국 정치권과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놓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그 배경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 agree with Allison, though, that the steps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taking are causing countries in the region to rethink all of their military and other steps.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겠냐는 질문에는 워싱턴 선언을 확실히 이행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4월 맺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고조로 최근 불붙은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동북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인식했다고 믿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 지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its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plans, perhaps other things in energy and the like.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북한, 이란과의 협력과 중국의 도움 때문이라며 다음 달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치명적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가 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23일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폭격을 받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사건 배후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싸움에 개입해 러시아인들이 죽게 된다면 나쁜 결과가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도 벨라루스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그 꼭두각시인 우크라이나인들이 개입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는 인공위성 역량 등 미군의 직접적 개입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집속탄두를 탑재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입력했고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크림반도 인근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만 러시아 본토를 미국산 무기로 공격하는 걸 허용했지만 에이테크임스를 이용한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에이테크임스 폭격을 받은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보복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수령액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는 기존 지급 방식인 데비카드나 우편에 더해 지난 17일부터 디렉트 디파짓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DD에 따르면 디렉트 디파짓은 개인의 체킹 계좌 또는 저축 계좌로 실업수당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EDD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령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또 수혜자는 EDD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EDD는 안내했습니다. EDD는 7월과 8월 중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혜자들에게 추가 옵션이 생겼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수혜자가 온라인 로그인할 때 알림으로도 표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약 3주 앞두고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결정으로 교통혼잡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오늘 MTA 위원회 원래회의는 재정 부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교통혼잡세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예산 확보를 기대해온 MTA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당장 열차 개선 작업과 맨해튼 2 애비뉴 지하철 할렘 연장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다른 재원을 통해 공사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MTA 위원회 원래회의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내내 진행됐으며
전체 이사회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혼잡세 시행을 둘러싸고 진행됐던 반대 소송 8건 중 3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루이스 리먼 판사는 MTA가 2021년 8월부터 1년 이상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이메일과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도 7만 건 이상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 9개의 언어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대기 오염도 측정과 차량별 혼잡세 징수 차등화, 할인 및 면제 차량 조건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연구와 보완책을 마련해왔다고 반박하며 3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